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1일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오늘부터는 현저하게 선선해진 날씨를 기대해도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선선하기도 하고 한 주의 첫 월요일이기도 하고 한 주의 첫 날이기도 하고 우리들 마음도 선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어쨌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도 같이 힘내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인간 소화제 노영이가 여러분하고 무슨 내용을 오늘 또 얘기해 드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특히 요즘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한 출구 전략, 예전에 비명계와의 갈등, 봉합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아서 4분 있다가 나갔다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우리 또 이진하 기자가 어떤 소식을 골라가지고 왔을지 궁금하죠? 오늘도 이진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동안에 즐거운 소식이 많았어요?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현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도 네. 이런 좀 굵직굵직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오늘은 두 가지 대통령 소식과 그 야당의 대표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그 소식 때문에 슬펐는데 대전에 있는 또 초등학교 교사인가요? 네. 그분이 4년 동안 악성비난에 시달려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근데 이분은 고소도 당했고, 근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학부모가 괴롭혔다는 거거든요. 네. 둘이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김밥집 하시는 유명 프랜차이즈 김밥집 하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미용실, 미용실 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때요? 네, 학교 분위기는 제 친구도 교사라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좀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과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길거리를 나가서 집회도 열었는데 그때 사실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좀 그런 위기감을 느꼈는지 원래 징계하려다가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정부에서도 나서서 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교사들의 교권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한 달 새에 7명이나 지금 7명 맞죠? 7명이나 목숨을 끊은 걸로 나오고 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이 교사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그것 때문에 또 말들이 많은데 사실관계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더 이상 교사가 스스로의 목숨을 이렇게 끊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국내 소식은 절로 가버리고 외국 가셔가지고 네. 광폭 외교한다고 지금 아주 선전이 난리 났습니다. 자, 아세안 순방도 끝나고 G20 했는데 또 기시다랑 놀았다. 놀았다 이 표현은 잘못됐고요. 기시다와 만났다, 네. 회동을 했다 이 얘기죠. 네, 6개월 동안 벌써 6번째 만남인데요. 이 정도면 정말 절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절친이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5박 7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도 뉴델리에서 각각 개최된 아세안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처음 밟는 다자회 무대였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에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을 각인시키고 또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력 확장을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아세안 순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기시다랑 좀 뭔가 밀약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뭘 한 거죠? 일단 그 일본과 만남은요 마지막 날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1시간 한 20분 정도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두 정상은 연내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은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뭔가 해보자라고 말은 한 것 같은데 네. 요즘 중국도 고립무원 되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져서 우리하고 좀 손을 내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일본하고 친하다. 그리고 모로코에 있었던 120년 만에 다시 벌어진 지진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엄청 큰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모로코에도 지원 의사를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일단은 여기 북한과 그 정상회담 중에 북한과 러시아가 또 만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러시아에는 직격탄을 날렸고 중국에게는 좀 이제 손을 잡을 여지를 내비쳤는데요. 또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거대한 돈을 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제 G20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내년에 3억 달러, 그래서 약 4,011억 원인데요.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2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7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네. 내년에는 4천억 원 정도 주고, 네. 내후년에는 2조 6,740억 원을 준다고요? 우크라이나에? 네, 왜?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인도적 지원이랑 그리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많은 폐허가 된 곳이 있으니까 그걸 재복원하는 데에 힘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좀 지원을 해도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올해는 1,900억 원, 내년에는 4,011억 원, 내후년에는 2조 6,740억 원을 지금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돈도 없는데 너무 돈을 잘 쓰시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모로코도 지금 돈 많이 준다 그러던데 참 통이 크시고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네. 그 나라들이 좋아하던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반응을 좀 더 좋아하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반응 지켜봐도 네. 왜 돈 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즉각 반응이 안 나와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근데 어쨌든 인도네시아하고 또 이번에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네, 인도네시아랑 인도와는 이제 핵심 자원 특히 핵심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신시장 확충을 위해 집중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회담에서는 2045년까지 40조 원이 투입되는 신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세계 최대 할랄 식품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협력한 양해각서를 또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해각서 체결했다. 근데 양해각서 체결해가지고 뭐 특별히 성과를 명확하게 이어진 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아직 정확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 정상회담이 열렸던 6일날 그때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또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협상 시도를 좀 중단하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어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연이어 7일 날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데 모든 유엔 회원국에서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일단 외국에서 보기에 우리 대통령은 참 마음이 넓고 다른 나라의 고통에 엄청난 공감을 하시고 다른 나라 국민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지겠어요. 보면은 국내에서 경제가 아무리 어렵거나 세금이 막 안 걷힌다 그러면서 세금을 막 걷어가거나
전기요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어지고 있지만 뭐 30%만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없어지고 있지만 외국만 가면은 그냥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다 나눠주시니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게다가 일본도 이번에 그렇게 잘해줬더니 일본 또 뒤통수를 탁 때렸잖아요. 야, 대한민국 독도 이제 우리 거야. 내놔. 그래서 독도 홍보 예산을 엄청나게 일본은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독도 홍보 예산 완전히 바닥으로. 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외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네, 오늘로 12일 정도. 근데 네네. 11일인가 12일인가 되는데 12일, 네, 됐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한번 또 받아라. 네. 이 얘기입니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난 9일에 소환한 것에 이어 오는 12일에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 쪽에서는 시간 끌기용, 망신주기 소환이라며 재출석 날짜를 두고 아무래도 또 다시 기싸움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번 불렀으면 되는데 또 불러요. 어차피 단식해서 몸이 너무 쇠약해져가지고 제대로 대답 못하는 거는 뭐 뻔할 뻔짜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혹은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 갔단 말이죠. 근데 왜 한 번은 또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이 검찰을? 네, 일단 뭐 9일 날에는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고 그저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긴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범죄로 조작해보겠다는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가름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또 말꼬리 잡기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조사의 차질을 빚었고 조사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는 좀 유감이네요. 진술서로 가름한다는 거는 진술서에 적혀있는 그대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진술서에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변호사들도 재판할 때 재판장이 물어봐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변론 요지서에 쓴 대로입니다. 준비서면에 있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이미 다 내용을 적어서 너에게 줬으니 이걸 보고서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의견을 여기서 밝혔습니다라는 건데 진술서로 가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가 도대체 문제라는 건지 이 검찰 얘기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불러요? 네. 또 불러요? 그렇게 되면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래서 많이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또 있는데요. 또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그 투쟁 장애에 앉아 있으니까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단식장에 찾아서 이 대표를 좀 단식에 좀 중단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단식을 좀 만류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제 이 대표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화답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걱정이 돼서 왔다. 많이 수척해지셨다.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다. 단식을 거두시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도 동조 단식합니다. 나도 이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검찰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나도 한번 같이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의미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클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현근택 변호사만 단식에 동조하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그 일반 당원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좀 하고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성남에선 현근택이고 광주는 정진욱이고 용인에선 이우일이다 이러는데 일단 중요한 게 릴레이 단식 그동안에 한 번씩은 다 하셨지만 그거 말고 계속 길게 하는 그런 단식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이것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정말로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라 혹은 검찰과 같이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 같으면은 같이 할 것 같은데 네. 또 연세가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으시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러다가 진짜 쓰러져서 실려 나가는 건 아닌지 아유 걱정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민형배 의원과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대단과 함께 긴급으로 실시한 역사 이념 관련 여론조사 분석을 해볼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인데요.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뭡니까? 가장 잘한 거는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하고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혹시 못한 일이 좀 있습니까? 못한 일이요? 예. 못한 일은 좀 더 이런 해야 할 일을 좀 더 처음부터 과감하게 했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고. 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 반성의 부재가 지지율을 30%에 가다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6달 동안 주요 실정을 살펴봤더니 무려 108건이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108가지 고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 문화 분야 모습이 바로 이제 저 영상의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민형배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가 서로 간에 질의응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민형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에 일이 많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요즘 좀, 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은 지난번에 끝났고 저희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또 현안 다뤄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저쪽에서 또 이제 제대로 응해주질 않으니까 저희들은 계속 이제 요구하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한번 전체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좀 겹쳤습니다. 거기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랬군요. 그래서 정말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요? 자, 수척까지? 어쨌든, 네. 자, 지난 8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관련해서 좀 영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뭘 제일 잘했냐, 그러니까 총리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총리님, 그렇죠. 네.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제일 잘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우리 안보를 확실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는 정책을 한 겁니다. 난 사실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었어요.
안보를 뭘 확실했습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는 정책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그렇죠. 수가 시간이 없어. 없죠. 예. 자,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럼 제일 못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못한 일은요. 처음부터 과감하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과감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뭐 더 어떻게 과감해요? 내가 곧 국가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전제 왕조 시대에 그런 시대로 되돌아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거의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본인을 그냥 왕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거다. 말 한마디면 바뀐 것이 수십 가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네. 돼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면 뭐든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어긋나죠. 거거든요. 예. 지금 총리께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정확하게 하시던데 그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독주라고 하죠, 독주. 요즘. 독주. 공산주의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고 뭐 이런 공산 전체주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이게 난 처음 들어봤어요. 유행어처럼 돼버렸어요. 공산 전체주의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알 수 없는 개념이고요. 알 수 없는 개념이고 네. 요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을 싸잡아서 시민사회, 야당 싸잡아서 그렇게 호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저급한 인식이 네. 21세기 한참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을까? 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네. 자, 우리 문영배 의원님 그날 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반성의 부재가 지지율을 30%에 가둬놓고 있는 거다. 그 지난 그러니까 16달 동안에 있었던 실적을 살펴보니까 108건이 나오더라. 108건. 근데 네. 108 번뇌도 알지 않느냐. 그 대목이 지금 제가 그 전체주의 내지는 네. 일방적인 독주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죠. 전혀 없죠. 제대로 반성을 한 적이 없죠. 네, 네. 그 12구 참사 났을 때부터 근래까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교사들에게 교사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안 된다고 세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내겠다. 네. 뭐 심지어는 파면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세게 했었는데 9월 4일날 연차 쓰고 집회하면은 니네 다 자른다 이랬죠. 네. 그러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다가 물러섰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 그건 원래 교사들의 권리인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안 되겠는데 너무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으니까 쓱 빼는 거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가 있어야 그렇죠. 이게 뭐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성립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부끄러운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점수를 딸 텐데.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 생각이 좀 무서운 다른 것 독주 같아요. 시대죠. 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윤 대통령 지지율 얘기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여론조사 관련 질문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8일 대정부 질문할 때 의원님께서 예.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셨어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 네네, 미디어 토마토. 하고 뉴스 토마토가 이제 같이 하죠. 하신 네. 모양인데 제가 대정부 질문을 7시께 했는데 오후 한 4시, 5시께 발표를 하신다고 제가 그래서 발표한 걸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문제제기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돼서 네. 그래서 뭐 잘 됐다 그러고 활용을 한 거죠. 제가 활용한 거죠. 제가 고맙죠. 아유,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때 인용하셨던 그 뉴스마트 여론조사 결과 놓고 한번 얘기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논의가 필요했는지, 그런 여론조사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뭘 했냐면,
최근 정치권에서 뭐 이념이라고 하는 거, 역사 이런 것들에 관한 논쟁이 지금 갑자기 막 불붙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국민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민영배 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에 인용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죠. 제가 그걸 활용한 건 저는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네. 왜 자꾸 민심을 거스르냐? 아, 민심을 민심에 거스러. 역행하냐? 네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대통령 얘기나 정부 얘기하고 민심하고 달라. 딱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라. 이건 아주 유의미한. 그래서 제가 도입부에 이걸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예,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의 갔을 때,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도 1박 2일 워크숍 갔던 때라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날 대통령이 말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예. 사실 이 얘기 듣고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023년도에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아니, 난 김정은이 말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그러셨어요? 그럼요. 이걸 그런 다들 그러셨던 거는 것 다 같아요. 놀랐어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생각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저는 이 두 가지가 배경에 있는 것 같아요. 제 감으로는. 첫째는 워낙 내재화되어 있는 신념체계에 네. 진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내재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작전인가? 작전이요. 네,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네.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작전인가? 저는 그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우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같이 작동해서 아마 이런 엉뚱한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봐보시면 네. 국민들이 그렇게 안 생각하던데. 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동의한다가 31.9%, 그러니까 32%쯤 나오죠. 네. 동의하지 않는다가 그 두 배쯤 나와요. 그렇죠. 61% 61.1%. 이상 나오는데, 자, 저게 무슨 뜻일까? 저 봐보십시오. 저게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치,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치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네요, 진짜. 대통령 국정수행 못하고 있다 할 때 보통 그러니까 2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기 진영에서만 통용되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그러네. 뒤에 이 흐름을 봐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부분 다 자기 진영에다 대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마 내재화된 어떤 신념 체계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런 민심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한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거를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좀 말해주고 누군가 옆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 대목도 안 되게 하나요? 좀 궁금한데 네. 누군가 옆에서 하지 마십시오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주의적인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해가지고 되지 않죠. 네네네. 그러면 어디선가 이걸 제공하는 누군가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고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이런 생각으로 무장돼 있나?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아마 설마 혼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닐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굉장히 보수화된 그런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어디선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자문하고 있는 거 아닐까? 뉴라이트 쪽에서 혹은 그런 게 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극우 보수 유튜브 잘 보신다는데 그런 데서 그럴 수 있고. 설마 대통령이 그 극우 보수 유튜브를 자주 들여다봐서 그 유튜버들 얘기에 설마 그럴까요?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한번 그런 장면도 나오긴 나왔어요, 이 방송에. 한번. 아마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어쩌다 한번. 대통령 역할을 포기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글쎄요. 자, 이번 조사는 뉴스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ARS,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3.1%로 집계가 됐고요.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저희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무슨 통. 서치, 조사하는 서치 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최근 불거진 이념 및 역사 논란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라고 물었더니 이걸 우리가 물었어요. 예. 국민들에게. 도대체 이 이념이나 역사가 갑자기 왜 소환됐느냐? 이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란 대답이 이게 뭡니까? 의원님? 62%, 아, 61.9%. 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놀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네네. 매우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정확하게 아는 프로세스를 거예요. 정확히 아는군요. 시민들이 이게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전체 국민들이 이를테면 집단지성이라고 할 만한 이 집단지성이죠.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지라고 하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뜬금없이 야권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네. 여기도 보시면 응답 비율이 비슷하죠. 그렇죠. 윤 대통령이라고 보는 쪽이 양상이 61%.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제가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념을 놓고 뭐 좌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양쪽으로 갈라놓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대정부질의 하면서도 그랬어요. 왜 대통령이 나서서 네. 국민을 두 동강 내려고 하느냐 나라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작했다는 거 금방 알고 있고 이게 이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라도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라고 하면 번지수를 잘못 짚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 싫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네.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60%가 넘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계속 일관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는 자기네들끼리는 결집하고 싶다. 내 편만 데리고 가겠다. 이런 앞서 취지, 말씀드린 그런 예, 취지. 일 그러니까 거라는 것 같아요. 그 예. 배후가 있는 것도 같은데 누군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 잘 모르겠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 배우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죠. 아마 그런 흐름, 그런데 동조하는 분들과 어디선가 소스를 받거나 네. 자주 대화를 하거나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재화된 자기 신념 체계가 있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네. 자기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보수 결집.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이 세 개거든요. 자기 진영 결집하는데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아, 정치 두 혐오. 번째는. 그래야지 투표율이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래야 자기 진영 결집 효과가 있을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상대방이 세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특히 야권.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을.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키겠죠. 그런 게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일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꾸 그래서 이 삼박자가 지금 맞아떨어지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보는 거죠. 내부 결집, 야권 분열, 그리고 정치 혐오를 통한 무관심, 초래. 그러니까 무관심 유발. 그러면 성공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죠.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용납할 리가 없죠. 그건 저는 그렇죠.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 더 중요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이제 이런 질문, 이런저런 질문 다 하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여론조사도 얘기하시고 예.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봐라. 민심을 거슬러 가고 있다, 지금. 민심이 봐라, 알려줬더니. 지금 민심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냐. 그렇죠. 예. 라고 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나 해서 제가 그렇게 답했죠. 네. 제가 35년 리서처입니다. 제가 20대 대학원 시절부터 이 리서치를 해서 35년. 그렇죠. 그때는 뭐 이렇게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35년 리서처인데 이 질문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한 데가 없다.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고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거는 그냥 핑계를 이렇게 해보는 것 같고 네. 이게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조사를 해보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국민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 30%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국정을 지지하는 정도의 비율로는 있을 있죠. 수 그런데 있다. 실제로는 국정 지지율보다 더 낮아요. 지금 근래에 나온 이념 네, 논란 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뭐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던데요. 저는 아주 군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게 핵심이고 네네.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고 바꾸고 이런 게 안 되는 정부예요 지금.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런 공격도 네. 이 정도 했으면 사실은 핑계를 댈 만한 거, 근거가 될 만한 거 다 끌고 나왔는데 아직 결정적인 단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 이러면 다 했으면. 정치 공작이라는 거, 정치적 공격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이거 정말 큰일인데 저는 검찰이 정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은 계속 있겠지만 정부는 금방 끝나요. 이 정부는. 바뀌죠? 예. 금방 끝나는데 5년마다. 예.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검찰 조직이어도. 아니 나오지도 않는 걸 한쪽에서 자꾸 무슨 선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나오지도 않고 네. 하다 안 되니까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검찰 조사를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벌써 야당 대표를 5차례나 불러냈는데 기소할 거리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축 중에 하나라니까요. 계속 민주당에다 대고 나눠져라 분열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일부 의원들만 그걸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주 소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 통하지 않아요. 지금. 몇 명 빼고는 그래도 아직 굳건합니까? 난 민주당이 막 분열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아니, 맨날. 아주 소수 몇 분이 예. 과대 대표가 아주 심각하게 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맨날 언론에 맨날 맨날 그분들만 세네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네, 다른 분들 안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도배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분들하고 똑같은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언제 전체 그 미디어 토마토한테 말씀하셔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번 민주당 의원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제일 큰, 똑같은 말 하면서 계속 그러는 사람. 제가 지금 아이디 하나 드린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진짜? 예. 몇 분이나 나올지 한번 두고 봐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5분은 머리 딱 들어옵니다.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과대 대표가 한 50배쯤 되고 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들만 방송에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나머지 분들 아무도 안 나가고 그분들 것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아니 그 인용을 언론에서 해주더라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그 보수 언론이 그런 것만 자기 해주더라고요. 입맛에 맞는 분들만 모셔가지고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는 크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그래? 같이 출연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 얘기만 이만큼 키우고 이쪽 얘기는 그냥 죽이고. 그럼 벌써 장악이 된 겁니까? 언론 장악이? 저는 뭐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해서 장악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시청자들, 구독자들, 독자들이 결정하는 거지. 네. 그러나 지금 스피커의 크기로 보면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쪽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라도 열심히 좀 공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네, 공정한 게 기본인데 네. 저희들은 엄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무슨 유튜브 이쪽은 아주 심각한데. 아니 근데도 왜 근데 그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계속. 거꾸로 아니라고 네. 막 그러죠?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동관 청문회 하면서 저희가 요즘 방통위원장으로 인정을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시 전략으로. 아니 무시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마지막 회의를 못 했어요.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 청문 보고서를 저희는 부적격 이렇게 채택을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니까 또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 사무처장 대상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요. 네. 방통위원장은 여전히 저희들은 적어도 과방위에서는 네.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도 저희 쪽에서 아무도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쪽 국힘 쪽에서 이제 불러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던데 네. 참 가관이죠.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그 방통이라고 하는 게 네. 정치적인 그런
편향으로부터 벗어나 보자고 네.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대통령 그렇죠. 기구 중에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정부기구에 그거를 그냥 저렇게 2명 위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5명인데 나중에 분명히 법적으로 저거는 다 저는 뒤집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거는 예, 지금 뭐 해임 당한 분들도 그렇고 네.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해 보면 아마 몇 년만 지나면 금방 금방 드러날 나오죠. 일인데 저렇게 억지를 쓰고 있어서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야 이거 급하긴 급했나 보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언론 지형이 워낙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수화돼서 그렇죠. 네. 안타까운데 방송을 저렇게 하고 나서는 거 보니까 그나마 방송이 좀 공영방송으로서 나았나? 역할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뒤가 구린 것도 많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장악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근데 저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 형편없는 나라들 말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요거 그냥 여쭤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이 야권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자 반국가 세력이라고 딱 정확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국민들이 무슨 소리냐,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대통령의 이런 생각, 이거 뭘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예, 우리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네. 자신들이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전체주의 눈으로 보면 자신들을 반대하는 쪽은 다 전체주의적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앞에다 공산을 붙인 건 저는 하도 뜬금없어서 도대체 이건 무슨 의도일까? 의도를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냥 그렇죠. 맨날 공산만 붙여.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놀랬던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했잖아요. 그 북한 지령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 얘기는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사에 쭉 나왔어요. 여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북한 지령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나왔고요. 국정원인가 어딘가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국정원 발인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 그러면 아니, 그리고-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 그리고 지난번에 근거를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말만 흘리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도 북한 지령이라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가짜뉴스인데 이거를 아주 그냥 버젓이 내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되게 심란한데 예전에 자신들이 쓰던 이른바 그 이념 전쟁 그러니까 색깔론이라고 하는 걸 네. 뭐 정율성 지금 홍범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이 색깔론이라는 거 하는 걸로 지금도 그게 통할 수 있다는 착각. 정말 착각 아니면 네. 에이 우리가 하는데 그게 안 되겠어라고 하는 오만. 네.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이 아니고 오만과 착각의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근데 민심은 알아요. 조사 결과에 나오잖아요. 네.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을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그렇게 규정하려고 대통령이 나서서 했는데 안 되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61.5%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정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일 답답한 건 이 정부가 바꾸르지가 없다. 의지가 독선적이고 없다.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낼 의지가 없다. 이거 정말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야 슬프다 큰일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저는 여론조사보다 민심은 훨씬 더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이런 거 보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 61.5%예요. 그러니까요. 2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딱 자기 진영에 보내는 메시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계속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내재화된 자기 신념 체계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총선 전략이랍시고 지금 방송 통해 장악해서 언론 장악해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고 네. 공정방송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내년 총선 전략을 서서 이렇게 준비해가는 느낌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원님은 총선 때문에 이러는 거다. 본인들의 무리수라는 걸 알지만 총선과 결지. 아니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할 때문이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총선은 네. 이제 이 대목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이른바 과반 의석이 훌쩍 넘는 야당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전체주의적인 독주하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년 총선에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릴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총선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은 네. 이 대목이 전 걱정인데 오히려 그 대목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 똑같이 다수가 주는 절대 다수가 주는 그런 저는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목이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동세상님께서 딱 똑같은 말씀하셔요. 아, 그랬어요? 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잘하면 왜 저들처럼 깡패가 되지 않나요? 답답합니다. 정말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에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인데 깡패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네, 저 사람들 절반 정도만 해도 된다. 그렇죠. 너무 점잖아요. 저쪽에 너무 점잖아요. 정말. 너무 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도 해도 이렇게 말해도 안 듣고 저렇게 말해도 안 아니 보셔요. 그쪽을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어놓고 어떻게든 저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안 되겠으니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걸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을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정말 걱정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이 나라 검찰. 이러다 무너질 텐데. 아이고,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자, 요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요거만 좀 중요한 거 여쭤보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단식이 12일 차입니다. 예, 오늘 12일 차죠. 예, 여러 얘기가 많은데 일단 당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출구 전략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왜 단식하는가. 네. 제가 옆에 이렇게 가서 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네,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네. 아니 야당 대표를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상민 의원은 더 다른 거 해야지 왜 단식이나 하고 있냐 무슨 막 무슨 다른 거예요? 비난하던데. 무슨 다른 거? 그건 안 얘기. 아 그거 좀 하시라 그러세요. 저는 그분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짜 네. 저분이 민주당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 의원하고 좀 같은 얘기. 아니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또 뭐라 하실 텐데 네. 저는 그렇게 다선 의원이 그렇게 민주당을 잘 하시는 분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빨리 좀 내놓고 좀 리드를 좀 하시지. 왜 자꾸 딴소리만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비판만 하고 있고 대안도 없고 그냥 그게 더 문제는 욕만 하는 뭐냐면 거죠. 자기 비판 네, 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네, 이 분열의 징후가 있는 것처럼 이용당한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열의 징후는 없습니까? 이용당하는 것뿐입니까? 그렇게 일부에서 딴소리 하는 걸 네. 이른바 이 보수 언론이 이걸 키우죠. 유튜버들이 키우고. 어. 그런데 지금 출구 말씀하셨는데 네, 네.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혹은 정부 여당이 단식을 중단하시라. 사과하고 국정쇄신 하겠다. 지금 그 요구니까. 그렇죠. 라고 나오는 게 하나 근데 있고.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걸 안 하면 다른 하나는 뭐 쓰러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른 아니 의원. 지금 네. 그렇게 욕을 하고 어려운 요구도 아니에요. 사과하고 국정쇄신 하겠다고 해라. 네.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시민들이 요구했잖아요. 요구하고 있었고. 네. 그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치하겠다는 말로는 처음에 뭐 협치 어쩌고 하던데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배하겠다. 이 나라는 내 거야. 우리 거야. 우리 네. 마음대로 할 텐데 네. 왜 야당이 나서 난리야. 이런 정도 아주 저급한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겠잖아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 뜬금없이 저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 불행한 게 세상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정치인이 없었으면 10달 전까지 검사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드냐고요.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못 해보고 진 민주당이 더 문제죠. 더 문제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됐으면 이제부터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표 혼자만 그렇게 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 사람들이 다 같이 단식을 하든지 아예 다 같이 뭔가 좀 방법을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검토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네. 그보다 더한 얘기도 나왔죠. 네. 심지어는 그냥 안 되겠다. 대표가 저렇게 하는데 의원직 총사퇴하자. 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네. 니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는 공격이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거냐. 그래서 동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그 결집 효과가 꽤 네. 나타나죠.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왜 싸우지 않느냐고 네. 나무라셨던 분들, 지금 이제 광주 같은 데서 제가 그런 여론을 듣는데, 광주에서는 나쁜 놈들하고 미운 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은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놈이야. 그런데 민주당은 미워. 지금요. 네네. 아니 180석이나 줬는데 뭐 했어? 아니 이 윤석열 네. 정부가 이렇게 난리인데 안 싸우고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겠어? 이래서 되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단식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되게 지금 거기 계속 뭐 조를 짜가지고 네, 릴레이 단식 같이 하시죠. 같이 예, 예. 조금씩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 이 정치판을 네. 깨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말인가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네. 빨리 정부 여당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좀 방법은 좀 유연해 보이지만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현명한 방법을 좀 찾아내시고, 특히 대표가 단식하다 쓰러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했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스. 네, 토마토 패스, 베이비 박스 광고, 통통물 광고 세 가지가 있었네요. 자, 베이비 박스 광고 나오기 전에 우리 영자님께서, 원 영자님이신 것 같은데, 미혼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후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또 신경 쓰고 있는 주님 통통몰 광고 시간이죠. 예, 국밥 8종 세트,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 세트 모아놨고요. 입맛 없을 때, 숙취 있을 때 국밥 한 그릇 뚝딱 하시면 정말 속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국밥 8종 세트. 지금 통통몰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립니다. 검색창에 통통몰 검색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 중국이 애플 아이폰 쓰지 마라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뭡니까? 공무원들한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업무용으로 아이폰 사용 금지를 내린 거예요. 왜요? 일단 사이버 보안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그 이면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IT 부분에 대한 대중국 공격을 감행하니 발부니 꿈틀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애플을 공격한다라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애플을 공격함으로 해서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애국심을 발휘한 자국 기업을 좀 살려주려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그리고 지난 이 소식 나타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러면 공무원만 정부 기관뿐 아니라 국영기업,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 애플은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애플은 이미 오는 12일부터 신제품 내놓거든요. 네, 새롭게. 애플 15이라고 15. 15, 15. 신제품을 내놓기 전에는 사실 주가 좀 기대감으로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틀 동안 주가가 이 등치 큰 주가가 6% 내려서 시가총액만 253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왜 이렇게 이 중국이 뉴스에 민감하냐? 애플은 이 전체 고가 휴대폰 판매량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크고 유럽이 두 번째로 크고 중국이 거의 한 5대 가운데 한 대는 중국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JP 모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애플의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이 소식 때문에. 네. 애플 신제품 판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먹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용으로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애플은 애플바가 형성돼 있을 정도로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부수적인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이 다 애플을 친화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걸 애플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iOS라는 네. 그 영역 안에서 애플의 기기, 모든 기기를 다 거기다 다 연동시켜 연결시키잖아요. 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아이팟 듣는 것까지 모두 다 이 생태계에서 이루어져서 과연 국민들도 과연 애국심을 향한 일본처럼 지금 반일 감정이 굉장히 들끓어서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화웨이가 한 몇 달 전에 지난달 말에 최신 휴대폰을 내놨어요. 네. 최신 휴대폰을 내놨는데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었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보니 미국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해서 최첨단 반도체 사양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거 이제 7나노급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데 14나노 이하로는 전체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못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거는 지금 우리 기술 또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 네. 먼저 걸었죠. 네. 미국이 이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발끈해서 아이폰을 치자 다시 이제 미국은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최첨단 사양에 대해서만 미국의 이제 자사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가 반도체 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범용 장비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제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로서 TV에 들어가거나 PC에 들어가거나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칩까지 이거 중국의 수출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이폰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30조 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근데 조만간 이 아이폰 15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했었으나 주가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애플에 우리 또 부품을 집어넣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라는 거대 공룡들의 서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 암담한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서 아이폰 사용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비싸잖아요. 아이폰 한번 쓰면은 못 바꾸더라고요. 빠져나올 그리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연동되니까 그냥 점점 그 환경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이 우리나라 지금 사실 삼성도 그렇고 LG 이제 핸드폰 이제 안 만들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화웨이까지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점점 나빠질 텐데. 물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애플은 고가 전략이고 이제 신제품이 나올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등 자리, 세계 1등 자리를 고가 분야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얘가 그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도록 해요. 그래서 애플이 신제품을 팔아서 얻는 이득보다도 그렇지. 그 안에서 애플의 OS 안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렇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통한 그게 더 매출이 더 커졌고 맞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애플페이라든가 네. 계속해서 부가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거의 맞아요. 은행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IT 기기면서도 전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다 이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앞서 애플을 때렸는데 왜 애플 주가만 내려가면 되는데 SK 다른 게 같이 하이닉스가 내려가? 네. SK 하이닉스가 된소리를 맞았어요. 네. 미리 손들었어요. 미 상무부에다가. 왜? 화웨이 신제품에 보니까 SK 하이닉스 디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야, 미국이 지금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했는데 네. 저희가 판 거 아니에요. 이실직고한 거 미국 상무부에다가. 저희가 판 게 아니고요. 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그 규제 이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발매하기 위해서 미리 사뒀거나 네. 아니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 지금 이틀 동안 떨어지는 동안 SK 하이닉스도 주말에 4%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독점 공급해요. 전체 매출의 80%예요. 네. 주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애플을 때렸는데 우리 부품 업체들이 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에 하나 범용 제품으로 더 이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는 네. 중국의 반도체 칩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전도 난리예요, 이제. 네. 좀 올라가는데 사더니 또 내려가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전되면 물론 이런 이제 이 G2 싸움 이면에는 계속해서 네.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있어요. 뭐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도 가고 상무장관도 가고 네.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될게 이게 없죠. 지금 하루 이틀 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누군가가 이제 굴복하지 않은 이상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의 경우엔 여러 가지. 그럼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이 뭐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애플을 때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안화 약세니까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달러가 계속 강세야. 이걸 다 하여튼간- 소화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짜증납니다. 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만토리 님이 도대체 네 번째 문제 왜 대답을 안 하냐고요? 화를 내시는데 기다리셔요. 예, 저희 다 질문 순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한번 놀란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왜 또 요소수 수출을 또 왜 중단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맞습니다. 일단 중단하는 건 맞잖아요. 요소수 네. 수출 중단한 거 맞고요. 네. 요소수가 우리 지난 2021년에 요소를 수입하는 거예요. 네, 요소를 수입하죠. 수입하는 네. 건데 요소가 쓰임새가 다양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차량용, 차량용, 근데 농업 비료용, 비료용.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 이제 이 선박용도 있어요. 근데 선박용은 뒤로 하고 뭐 별 그렇게 크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건 차량용이에요. 차량용. 예. 그렇죠. 보통 한 10리터 사는데 거의 몇만 원 정도면 샀는데 이게 중국이 자국 내 비료용 요소 부족하다. 수출 중단한다. 공식적으로 중단해 버렸기 때문에 당시 10배 뛰었어요, 가격이. 사재기하고 굉장히 부품 다변화하면서 이 발주처를 굉장히 늘리면서 이제 그렇죠. 극복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때 있었을 때 막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사실은 방법을 좀 고안해내고 막 그때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 요소수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꼽으라고 하면 인도가 1등, 한국이 중국산 2등, 그다음에 호주가 3등이에요. 근데
비료용은 네. 비료용은 지금 과거 2021년 중국산 비중 65%에서 네. 지금 17%로 낮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차량용이에요. 차량용이 70%에서 지난해 66%였다가 네. 다시 90%에 육박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비료용은 괜찮아요. 재고분도 넉넉해요. 영향 받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비료용인데 차량. 비료용이지만 차량인데. 차량용이에요. 차량용은 재고 2달 정도 갖고 없어요, 있어요. 이제? 60일 정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은 60일 정도 갖고 있고 중장비가 심각하대요, 특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왜냐하면 한 90%까지 됐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에요. 결국은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야지 이득이 남으니까 그렇죠. 계속 다변화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중국 의존도가 더 심해진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에는 네. 중국 이외에 대체처를 조금 더 이제 확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게다가 이제 지금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기름값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 경유 넣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석 달 만에 지금 소비자 물가도 3%대로 반등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또 연중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6월, 7월 이제 정부는 물가 상승률 2% 봤다라고 했는데 8월에 3.4%로 뛰었어요. 나는 정부 얘기 중에 맞는 거 한 개도 못 봤어. 솔직히 말해서 그 정부가 뭐 한다, 뭐 예상한다, 항상 그거를 뛰어넘는, 항상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뛴 이유가 뭐냐? 네. 7월 중순부터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여기에다가 아마 농수산물이에요. 농수산물은 네. 전체 물가 비중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일류는 18가지인데 농수산 비용은 42예요. 엄청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뛰니까 물가가 뛴 거예요. 그렇구나. 예. 1위가 지금 사과. 네. 사과가 1년 전에 비해서 30%, 사실은 두세 배 올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가 23%, 그 다음에 수입 쇠고기, 이른바 이제 야채 가격은 좀 내렸어요. 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과일은 1년에 한 번 수확해서 내년 신제품 나올 때까지 저장했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사과 사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상자당 10,000원꼴로 일주일 단위로 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과 안 드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쇼핑 안 하는 것처럼. 아니, 저는 하루에 하나는 먹어줘야 돼요. 60대, 50대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선물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과일을 좀 연명하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제가 제일 예전에. 제가 제일로 부러워하는 곳이 명절 앞두고 국회의원 의원 회관 앞이에요. 거긴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 그거는 예. 카메라가 잘 못 찍게요. 아니, 그거 찍으면 국회의원들 안 돼. 제발 좀 그거 좀 기부 좀 합시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가격을 솔직히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제가 마트도 갔었거든요. 네. 대형마트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안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네. 토요일까지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저는 백화점 얘기를 했더니 야, 너 왜 백화점 얘기하냐고. 난 백화점에서 못 그러니까 사, 저는 나는. 정말로 요즘에 청가물 시장을 저는 가봤어요. 시장 가서 사요, 항상. 청가물 시장을 가봤더니 네. 3개짜리가 10,000원이에요. 3개 담아서 10,000원인데 맞아요. 그 한 개- 제상에 한 개 올라가기엔 좀 3,000원이에요. 부족해요. 네. 제상에 올라갈 걸 딱 집으면 한 개 6,000~7,000원이에요. 맞아요. 예쁘고 조금 크고 이런 거. 크고 이런 거는 용기 이거 이러면 하나 10,000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임박하면 맞아요. 더 비싸지거든요. 수요가 많아지면. 복숭아도 한 2,500원, 3,000원 하신다고 지금 꾸루파판. 지난해 한 굉장히 상자에 기억나요. 어지간한 거 15,000원, 20,000원 이내로 먹었어요. 맞아요. 지금 38,000원, 40,000원 줘도 못 먹어요. 자, 정부는 10월에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지, 그 말 믿어도 되는 건지. 가장 불안한 건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 국제유가 사우디하고 지금 러시아가 담합을 해가지고 네. 사우디가 100만 배럴, 러시아가 30만 배럴 지금 계속해서 감산하면서 한 달마다 결정해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130만 배럴 하루에 감산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뛰고 있어요. 정말. 여기다가 미국의 재고 줄고 있죠. 야, 연말이면 유럽이 겨울이에요. 난방유 뛰면 기름값 또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산 중진류, 특히나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거 중동산 현물인데 현물 가격이 배럴당 90달러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11월 우리 연중 최고입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쳐요. 기름 휘발유값 지금이 가장 쌉니다. 주말 가지 마시고 지금 넣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사재기 해도 되냐 물어보면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저보고 아까 요소스 물어보신 분이 사재기 하냐고요? 뭐라고 말해야 내가? 사재기 하라 그래야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참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3년도 9월 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재기를 해야 되냐 마냐 이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몇 개나 살려고요? 아, 해결이 몇 안 개? 돼. 해결이 며칠분? 몰라. 뭐든지 다 사재기 해. 드럼통 사서? 기름 드럼통 사서? 아, 그런 권리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요점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가 안정될 거다. 이 말은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더 탐사 강진구 기자가 녹취록 공개했습니다. 그 녹취록 공개 속에 대통령 목소리도 나오고 또 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더군요. 그 내용 보고 정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우리 한번 정말 들어보고 또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 한번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